네, 그러면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거리 응원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12곳에서 거리 응원이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곳이죠.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한수 기자, 경기가 시작되려면 2시간가량 남았는데 벌써 김 기자 뒤로 꽤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응원단의 상징 붉은 옷을 시민들 보이실 겁니다. 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된 응원 공간에는 낮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 응원 공간 대부분은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설레는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수능 같이 본 친구들이랑 오늘 같이 안전하게 놀려고 왔고요. 오늘 한국 꼭 2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거리 응원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라 사실 심의 과정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이 됐습니까? 예, 모두 세 구역으로 나뉜 응원 공간에는 보시다시피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편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각각 모두 종합 상황실도 꾸렸는데요. 특히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8개 기동대 등 모두 5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인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경찰 책임론이 부각됐던 터라 이번에 경기가 끝난 뒤에도 주변 유흥가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세웠습니다. 지금 김한수 기자 뒤로도 펜스 등이 보이는데 오늘 응원할 수 있는 곳을 세 구역으로 아예 나눠놨군요. 예, 메인 무대가 설치된 곳은 경복궁 앞 잔디마당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상 방향으로 응원 공간이 2개 구역이 더 설치돼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은 모두 3개입니다. 응원전이 열리는 동안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소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또 광화문역을 지나는 전철도 혼잡 수준에 따라 무정차 통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새기듯 각각의 기관들이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김안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출정식을 열고 천막투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가 있는 조부경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뒤에 화물차들이 서 있는데 파업 때문인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들은 시동을 끄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또 원래는 짐을 실은 화물차가 서 있어야 할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위해 만든 천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에만 1000여 대가 드나들겠지만 오늘은 차량이 200여 대에 그쳤고요. 출정식은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네, 그 비조합원들의 차를 막는 봉쇄 투쟁도 예고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전 출정식에서 봉쇄 투쟁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투쟁 때는 실제로 이런 투쟁 때문에 경찰과 충돌도 있었는데요. 화물연대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류에 지장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미리 필요한 물량을 빼놓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현대제철은 실제 인천, 당진 등에서 오전부터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영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대화를 얼마나 했냐를 두고도 다른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운임 TF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만 화물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6월 총파업 이후 품목 확대와 관련한 TF를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실제로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에 도움을 줬는지를 놓고 정부와 노조의 해석이 갈리는데요. 정인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자료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사고가 2019년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줄었고 2021년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조사고요. 2021년은 경찰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로 치면 조사기관이 다른 두 조사를 이어붙여서 추이를 말하는 거라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네, 노조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노조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경찰청 자료인데 이렇게 사고 건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운임제 대상을 포함한 화물차 전체를 말한 거라서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네, 뭐 과속이나 과적 부담도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정부 자료에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과적 단속 건수가 1.3% 줄었다고 나옵니다. 다만 과속 단속은 1.8% 늘어난 걸로 나왔고요. 화물연대 측이 낸 자료를 보면 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이 과적이나 과속을 해봤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숫자가 좀 다른데 이것만으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단 양측이 내놓은 숫자들이 조금씩 정확하지는 않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운전자 요인만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서로 더 빨리, 더 많이 만나서 제대로 된 조사에 합의하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확한 자료를 내밀면서 서로 맞다고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던 신당역 영무원이 살해당했는데도 오히려 사람을 줄이려 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영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 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순찰을 돌고 민원 전화를 받는 일까지 모두 혼자 합니다. 아찔한 상황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저희 역에서 칼을 들고 타는 선임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싶지만 근무자는 2명뿐. 한 명은 안내센터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취객이나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 만들 때 저한테 이런 전화를 많이 해요. 신당역 사건 이후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혼자 근무하니까 올까봐 막 uk해가 훅 들어가지고 뭐 흉기를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측은 이런 상황인데도 인력을 줄이려 한다며 오늘부터 2인 1조 근무를 지키는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인력 감축안을 거두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 변화로 인력 감축은 필요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시작되면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의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었죠. 그런데 이 제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던 첼로 연주자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감을 표했고 한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첼로 연주자 A씨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일행이 자정 넘긴 시각까지 해당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제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이 북한의 관역이 될 수 있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 등에서 독자 제재를 검토하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남한 국민이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인간 자체가 싫다고 비난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당시만 해도 서울이 북한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대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통일부는 개탄스럽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 규탄하며 김여정 부부장이 3개월 만에 직접 거친 표현을 쏟아낸 건 최근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돈줄이 막힐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활동 분야에서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북한이 좀 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이나 직업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과거 아동 성희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2년 전 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전과자는 공무원과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까지 영원히 임용될 수 없게 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라도 그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져보고 임용 제한 기간을 다양하게 정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아동 성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다고 아동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법률이나 제도를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좀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완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에서 비닐봉투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외 조항까지 있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봉투는 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봉투 담아주세요. 비닐은 없나요? 비닐이 안 나와요. 종이상자에는 종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부 음식점에선 여전히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규제 대상인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매장마다 상황이 다른 건 1년의 유예 기간 때문입니다. 왜 여기는 비닐 쇼핑백으로 하는데 여긴 비싸게 종이 쇼핑백 파냐. 같은 상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계도 기간이 도리어 혼선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정수기 옆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종이컵은 쓸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요구해도 일회용 컵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환경부는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반응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와 달리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전에 열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회의에 국민의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기로 합의했는데 여당 일각에서 반대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놓고 또 사소한 핑계들을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한때 협상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여야는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되 마약 관련 부서에 한해 증인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예산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사와 달리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탕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서방서 팀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팀장이 이른바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소방에서는 실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수본과 소방이 골든타임이 언제냐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수본은 어제 용산서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추가 입건하면서 골든타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고 발생 45분 뒤인 밤 11시까지를 잠정적 골든타임으로 봤는데 이때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해당 팀장은 사고 발생 28분 뒤인 밤 10시 43분부터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이 지휘 선언을 한 밤 11시 8분까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소방 녹취에서 밤 11시경 30명 정도 쓰러져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어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소방 측은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서장은 취재진에게 심폐소생술 환자는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 사이라며 소방 최초 도착이 10시 반인데 사고 발생 15분 뒤라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전 내역을 두고선 골목 앞쪽 상황을 보고 판단한 내용이었다며 뒤쪽은 이미 대부분 사망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입건 이유를 설명하려 골든타임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며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시가 넘어서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 측 주장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대장동 관련 소식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발부받았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인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자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돈이 이 대표에게 넘어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어제는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던 A씨를 조사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집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배 씨가 이 대표의 이름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1억 원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이 대표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서의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사무실 임대 비용 등 2억 7천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했다며 검찰의 의혹 제기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태백산맥에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이 당시에 상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고 병원에도 갔지만 입원은 못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입원을 시도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검찰에 수사가 시작되자 김용 부원장이 상한 음식이라도 먹고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서 실제 시도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원이 되지 않자 김 부원장이 다시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를 두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태백산맥에 열흘 정도 숨어 있으라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는 10월 10일까지 늦추려 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이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고 선거를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적부심을 오늘 법원이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또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지난달 0.5%포인트 인상보다는 그 폭이 줄었지만 올 들어 6번이나 금리를 올려 이미 연초에 비하면 돈값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이미 높아진 금리는 경제 곳곳에 부담이 됐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부동산 현장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값을 깎아준다고 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황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분양을 시작한 서울 수유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층 상가의 모습은 아직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요. 곳곳에는 아파트를 할인해 판다는 전단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10채 중 8채 가까이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계약하면 현금 3천만 원을 준다거나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의 연 6% 이자를 붙여준데도 팔리지 않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 1,600여 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건설사들이 금리가 낮을 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파트를 지은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껑충 뛴 대출금리 부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 집이 안 팔리면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건설사들부터 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건설사가 무너지면 지역 중소협력업체와 금융권까지 어려워져서 지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13%가 건설을 멈추거나 미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이제 건설업체들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형 건설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급순위 8위인 롯데건설도 최근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재를 넣고 그룹 계열사와 금융회사들이 1조 4,500억 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선 매주 일요일에 몇몇 종교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꼭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019년 김모 씨 등 5명은 변호사 시험에 붙은 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을 맞자 분대장은 김 씨 등에게 개신교와 불교 등 4가지 종교 행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어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분대장은 다시 생각해보고 바뀌지 않으면 불참 의사를 정확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씨 등은 종교 행사 하나를 골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마치자마자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훈련소의 이런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분대장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한 건 조언 정도가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신앙과 무관하게 종교 행사를 선택해 참석하게 하는 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육군은 종교 행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기내식 납품 업체에 대해서 오늘 식약처가 긴급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식약처에 적발됐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사장이 출국해서 재판도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버터를 모두 뜯어 베이커리부에서 사용하라. 2020년에 게이트고맥 코리아, GGK 사장이었던 네덜란드인 A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달 뒤 GGK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사이 A씨가 지난해 11월 GGK 사장에서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없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법인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없자 법원도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중구청이 내린 15일의 영업정지도 1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 조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의견 제출서 내주셨어요. 법원에서 선고유예 나오나 이러면 소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판도 행정처분도 미뤄지는 사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 사용이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오늘 서울 청계천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끼어드는 오토바이 같은 도로 위의 돌발 변수를 학습한 뒤에 내년부터 상용화에 나섭니다. 조소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버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손을 놨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람이 앉았지만 이 버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오른쪽에서 리어카가 다가오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자동차는 알아서 멈춥니다. 주차한 트럭과 간격이 좁아지자 속도를 줄인 뒤 빠져나갑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하는 첫날 풍경입니다. 행인이 오가는 것과 장애물을 카메라와 레이더가 인지합니다. 교통신호는 서울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습니다. 청계천부터 세운상가까지 3.4km 구간, 횡단보도 25개, 역주행과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이 잦습니다. 매우 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계천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수가 많은 만큼 자율주행 학습량도 늘어납니다. 다만 시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구간 안전요원이 탄 채로 운영됩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입구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됐습니다. 우리도 보험 문제와 규정 속도, 안전요원 탑승 등 제도가 정비되면 내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영호남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내년부터는 호남 상인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는데요. 이틀 만인 오늘 경남 하동군이 호남 상인들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74곳 가운데 호남 몫은 여전히 3곳입니다. 재래시장일 때는 절반가량이 호남 상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개장터는 조선시대부터 큰 장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과 내륙, 남해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 상인까지 모여 중국 비단과 제주 생선까지 사고 팔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70년대 섬진강 돛담배가 사라지면서 시장 규모가 줄어들기 전까지 절반가량이 호남 상인이었습니다. 안 팔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사주네. 팔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럼 팔고 가고. 또 식당에서는 아이고 밥도 안 먹고 온다고 막 밥도 주고 그래. 그런데 2001년 관광시장으로 바뀌면서 호남 상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이 군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지역 주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하동군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대형 화재 이후 2016년 다시 문을 열면서 호남 상인은 3명으로 줄었고 최근 하동군이 내년부터 호남 지역 상인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다시 호남 지역에 새 자리를 주기로 했지만 지역 간 화합이라는 상징성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순신의 오랜 친구인 서해 류성룡의 일기가 담긴 달력이 돌아왔습니다. 임진왜란 속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고스란히 손글씨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400년의 세월을 넘어온 겁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전쟁하는 날에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나서서 지휘하다 이윽고 탄환을 맞아 전사하였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탄식으로 끝나는 손때 묻은 글씨를 쓴 주인공, 바로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해 류성룡입니다. 400여 년 전 그가 직접 썼던 달력이 경매를 통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이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직접 천거했던 류성룡. 표지에 등장하는 여해는 이순신을 뜻하는데 둘의 애틋한 우정이 담겼습니다. 간직을 뺏기고 내려갔을 때 충무공께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시면서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16장으로 된 달력 속엔 술을 빚는 법부터 누구와 만났고 어디에 묵었는지 203일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1600년을 기록한 유일한 달력인데다 이순신의 죽음을 생생히 다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첫 경기가 열리는데 현지 날씨와 우리나라 날씨를 비교했다고요? 네, 우선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네, 지금 카타르는 11월 하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여름 날씨와 비슷한데요. 카타르 도하는 오늘 29도까지 올랐었는데 경기가 치러지는 시간엔 27도 그리고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영상 8도가 예상되는데요. 밤에는 점차 쌀쌀해지기 때문에 거리 이용은 가실 때는 저처럼 이 머플러 같은 방한용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카타르 날씨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의 설명도 준비했습니다. 낮에 아무리 더워도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에어컨을 정말 강하게 틀어서 갑자기 온도가 딱 떨어져요. 그런 어떤 급격한 체온 변화, 실내와 실외에 대한 체온 변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경기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거리에서 집에서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일 날씨 얼른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오늘 밤 사이에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밤한때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좀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밤한때 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도 등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의 영향으로 일요일엔 영하로 떨어지고 다음 주 중반에는 초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